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 바로 노인 골다공증입니다.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병이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이게 조용한 도둑처럼 다가와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노인 골다공증 보고서 이걸 바탕으로요. 이 골다공증이라는 불청객의 정체부터 시작해서 왜 특히 어르신들에게 더 찾아오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정보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 설계에 좀 실질적인 통찰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골다공증, 특히 노년기 골다공증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뼈가 좀 약해지는 걸 넘어서서요, 네. 연쇄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 연쇄적으로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보고서를 통해서 골다공증에 대한 그런 막연한 걱정 대신에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네.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골다공증,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보고서에서도 뼈의 양, 그러니까 골량이 줄어서 뼈가 약해지는 질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숭숭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 비유가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뼈를 하나의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 건물 비유 좋네요. 네. 우리 몸에서는 평생 동안 이 건물을 보수하는 공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낡은 부분을 철거하는 팀, 이게 이제 파골세포고요. 새로운 자재로 다시 튼튼하게 짓는 팀, 이게 조골세포인데 이 두 팀이 균형을 이루면서 활동을 하죠. 네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노년기에는 이 철거팀, 즉 파고세포의 활동이 건축팀, 조골세포보다 더 왕성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부수는 속도가. 네, 짓는 속도보다 빨라진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건물 내부가 점점 엉성해지고 뭐랄까 기둥이 약해지는 거죠. 뼛속 구조가 성그러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상태. 마치 바람든 무처럼 속이 비어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 바람든 무.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 뼈의 밀도는 대부분 청소년기의 최고조에 달하고요. 대략 한 35세를 기점으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35세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한 50세 전후로 폐경을 겪으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뼈 보호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아, 그래서 뼈 소실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 폐경 후 첫 3년에서 5년 사이, 이 시기가 골밀도 감소가 가장 가파르게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위험 구간이라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폐경 후 몇 년간이 그렇게 결정적인 시기군요. 와, 그럼 왜 유독 노년층에서 이 골다공증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방금 말씀하신 노화나 폐경 외에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보고서에서도 여러 요인을 언급하고 있던데요. 네,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화하고 여성의 폐경, 이게 가장 큰 축이고요. 비타민 D는 우리가 먹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필수 영양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년기에는 피부에서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 또 외부 활동량이 감소하니까 햇볕 쬐는 시간 자체도 줄어들죠. 식사를 통한 섭취마저 부족해지기 쉽고요. 아,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게 흡수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또 다른 요인으로는요. 네. 칼슘 흡수율 저하 자체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칼슘 흡수 능력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또 위절제술 같은 특정 수술을 받았거나 만성 신장 질환 같은 게 있는 경우에도 칼슘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운동 부족입니다. 뼈는 적절한 물리적 자극, 그러니까 체중 부하를 받을 때 더 튼튼해지려는 경향이 있는데 활동량이 줄면 이런 자극이 부족해지는 거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약물,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한다거나 항응고제 사용, 그리고 가족력, 즉 유전적인 소인도 골다공증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 있군요. 그런데 이 병이 침묵의 질환이라고 불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뭔가 몸이 보내는 신호 같은 게 없을까요?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던데요. 네, 그 침묵이 골다공증을 더 무섭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뼈가 상당히 약해질 때까지는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골절이 되고 나서야 내가 골다공증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신호들이 있긴 합니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키가 줄거나 등이 굽는 현상입니다. 척추뼈가 약해져서요, 자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납작하게 주저앉는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게 생기면 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뼈가 주저앉아서요? 네, 여러 척추뼈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등이 점점 뒤로 굽는 모습, 흔히 어르신들 꼬부랑허리라고 부르는 자세가 나타날 수 있죠. 보고서에 따르면 심한 경우 넘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허리를 굽히거나 물건을 들다가도 척추뼈가 픽 하고 부러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충격 없이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니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네요. 다른 신호는 없나요? 만성적인 허리 통증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허리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요.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게 원인이라면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심각한 신호는 역시 사소한 충격에도 발생하는 골절입니다. 살짝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지거나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엉덩이뼈, 즉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죠. 보고서를 보면 한 50세에서 70세 여성분들은 넘어질 때 손을 짚으면서 손목 골절이 흔하고요.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낙상 시에 고관절이나 척추골절이 더 빈번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부위도 좀 다르군요. 네, 심지어 다른 보고서에서는 심하게 기침을 하다가 갈비뼈에 금이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정말 뼈가 약해지면 일상생활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걸 넘어서서 그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 들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골절 합병증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단순한 부상 이상의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생명까지요? 네, 예를 들어 척추골절이 반복되면 만성 통증과 키 감소, 외형 변화는 물론이고요. 척추가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가슴 내부 공간이 좁아져서 폐활량이 감소하거나 속쓰림, 소화불량 같은 내부장기 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특히 더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사망률과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인 골절주에서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것 중 하나로 꼽힙니다. 손목골절은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은 덜하지만 식사 준비, 옷 입기, 세수하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 활동에 큰 제약을 주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죠. 네네. 결국 이런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활동 제약으로 인한 독립성 상실, 또 우울감 증가, 사회적 고립감 심화 같은 정신적, 사회적 측면까지 총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쳐서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크게 훼손하게 됩니다. 흔들릴 수 있는 문제군요. 그렇다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내 뼈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겠네요. 골다공증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네, 그래서 조기 진단과 예방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진단의 표준 검사는 골밀도 검사 BMD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이중에너지 액선 흑수계 측법 줄여서 DXA, 덱사라고 부르는 검사인데요. 덱사요? 네, 액선을 이용해서 주로 허리뼈, 요추하고 엉덩이뼈, 대퇴골의 뼈 양을 측정합니다. 그럼 그 DXA 검사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보고서에 T점수라는 게 나오던데요? 네, 검사 결과는 T점수, T스코어라는 값으로 주로 평가합니다. 이 T점수는 나의 골밀도를 건강한 젊은 성인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한 수치입니다. 마치 학창시절 성적표처럼 내 뼈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네. T점수가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정상,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뼈가 정상보다는 약해졌지만 아직 골다공증은 아닌 상태, 즉 골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로 나오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마이너스 2.5. 네, 이 기준점 마이너스 2.5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마이너스 2.5점. 기억해둬야겠네요. 골밀도 검사 말고 다른 검사도 도움이 되나요? 네, 단순 엑스레이 검사는 골밀도 자체를 정확히 측정하긴 어렵지만요. 이미 발생한 골절, 특히 척추 압박 골절 여부나 뼈의 전반적인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혈액 및 소변 검사를 통해서는 칼슘이나 비타민 D 수치, 뼈의 생성과 파괴 속도를 반영하는 생화학적 지표, 이걸 뼈 표지자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거나 혹은 갑상선 기능 이상처럼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이나 앞서 언급한 다른 위험 요인,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다거나 스테로이드 복용 경험 같은 게 있는 분이라면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뼈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골절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진단까지 알아봤으니 가장 중요한 예방과 관리로 넘어가 볼까요? 역시 잘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텐데요. 보고서에서는 어떤 영양소들을 강조하고 있나요? 네, 뼈 건강을 위한 식단의 핵심은 역시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된 재료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칼슘 함량도 높고 흡수율도 좋은 대표적인 식품이고요. 네. 뼈째 먹는 생선인 멸치나 뱅어포, 두부, 그리고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비타민 D.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합성되지만 이걸 통해서 충분한 양을 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식품을 통한 섭취도 중요합니다. 고등어, 연어,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이 좋은 비타민 D 공급원이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다고 나오던데요. 그런데 또 과하면 안 좋다는 내용도 있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단백질 역시 뼈의 기질, 그러니까 바탕을 이루고 근육 유지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살코기, 생선, 콩, 두부 등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만 보고서에서 지적하듯이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요, 체내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칼슘 배설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칼슘이 빠져나가는군요. 네. 따라서 특정 종류의 치우치기보다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것이 저염식 실천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될 때 칼슘도 함께 끌고 나가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뼈 손실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카페인을 하루 3잔 이상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인피 함량이 높은 탄산음료, 가공식품 등을 자주 먹는 것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설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염식과 카페인 제한까지. 와, 식단에서 신경 쓸 부분이 꽤 많네요. 그럼 이제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운동이 뼈를 튼튼하게 할까요?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운동들이 있던데요. 네, 뼈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적절한 자극을 주어야 튼튼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운동은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이요? 네, 자신의 체중을 뼈와 근육에 실어주는 운동이죠. 걷기, 가볍게 뛰기, 조깅이나 등산, 계단 오르기, 줄넘기, 댄스,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런 운동들은 뼈 세포를 자극해서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고서에서도 젊을 때부터 꾸준히 체중 부하 운동을 하는 것이 노년기 골밀도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뼈의 직접적인 체중 부하가 덜 가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뼈에 직접 무게가 실리는 운동이 중요하군요. 그럼 근력 운동은 어떤가요? 근육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근력 강화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뼈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힘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 감각과 민첩성을 향상시켜서 낙상 위험 자체를 줄여줍니다. 넘어질 위험을 줄이는 거군요. 네, 넘어져도 근육이 충격을 일부 흡수해서 골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스쿼트나 런지처럼 하체 근력을 키우는 운동, 벽이나 무릎을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상체 운동 등이 모두 좋습니다.
그리고 유연성 및 균형 운동 역시 낙상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칭, 요가, 태극권 등이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균형 감각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해야겠군요. 생활 습관 측면에서는 어떤 점들을 더 주의해야 할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적절한 일광욕이 도움이 됩니다. 보고서에서는 너무 뜨겁지 않은 시간대 팔다리 등을 노출하고 주 2, 3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요. 아, 차단제 없이요? 네. 물론 피부 건강도 고려해야 하니까 과도한 노출은 피해야겠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강조해야 할 것이 금연과 절주입니다.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 흡연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해를 촉진합니다. 과도한 음주 역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형성을 억제하며 낙상 위험까지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뼈가 튼튼해도 넘어지면 부러질 수 있으니 낙상기 예방 환경 조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환경 조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안의 문턱을 제거한다거나 욕실과 주방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고 조명을 충분히 밝게 확보하고 발에 걸릴 만한 전선이나 카펫 정리 같은 것들이 필수적입니다. 아, 정말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군요. 그럼 만약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치료 방법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효과적인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더 이상의 뼈 소실을 막고 골밀도를 개선해서 궁극적으로는 골절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입니다. 네.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앞서 말씀드린 영양, 운동, 생활습관 개선을 포함하는 비약물 치료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약물 치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보고서를 보니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던데요? 네, 가장 널리 쓰이는 약물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골흡수 억제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이죠. 비스 뭐라고요? 비스포스포네이트요. 좀 어렵죠? 아까 뼈를 건물에 비유했을 때 철거팀의 작업을 늦추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먹는 약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제, 심지어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제도 있습니다. 와, 다양하네요. 네, 골다공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뼈 생성을 직접 촉진하는, 즉 건축팀을 활성화하는 골형성 촉진제, 예를 들면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 같은 것을 일정 기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에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부작용은 줄인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줄여서 SOM이라고 부르는 계열 약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 썸이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였군요. 이름이 참 어렵네요. 그렇죠. 이 외에도 칼시토닌 주사제나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환자에게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병용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약물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약만 잘 먹으면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서 길게 설명드렸던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 자신의 상태에 맞는 꾸준한 운동, 특히 체중 부하 운동과 근력 운동이죠. 네네. 그리고 금연과 절주, 또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노력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 효과를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결국 생활 습관 개선이 같이 가야 하는군요. 네, 또한 골다공증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장기적인 관리나 필요한 만성질환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골밀도 변화를 추적 관찰하고 약물 효과와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에 따라 치료 계획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생명인 거죠. 오늘 노인 골다공증 보고서를 통해 골다공증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 침묵의 질환이라는 별명처럼 조용히 다가오지만 미리 알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골절 위험을 낮추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조기 진단의 중요성과 생활 습관 개선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 속하신다면 10년, 20년 후 나의 뼈 건강을 위해 오늘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식사 메뉴에 두부나 멸치볶음을 추가하는 것, 혹은 퇴근길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거죠. 정말 좋은 질문이자 제안이네요. 미래를 위한 오늘의 작은 투자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겠군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